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이 시나리오들 작성하시느라고 많이 못 주무셨죠? 예, 하룻밤 안 자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야전에서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전투단 훈련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연대 전투단 훈련을 시작하면 이 장교들, 특히 작전과에 있는 장교들은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주야간 계속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물론 병사들은 재워야죠. 그러나 기획을 하고 작전을 하고 하는 장교들은 거의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저도 연대 전투단 훈련을 하면서 한 3일 못 자니까 젊었을 때인데도 저 엉덩이만 붙이면 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하는 게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사정없이 뛰어다니니까 이게 뭐 잠이 안 오고 자시고 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밥이 맛이 없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제가 삼사관학교에 있으면 삼사관학교가 우리나라 사관학교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1년에 장교가 한 6천 명이 나와요. 그래서 온갖 장교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거기는 우선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장교로 사관학교 입학시켜서 생도로 만들고, 또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학사장교로 또 만들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석사장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의관들 군의장교 만들고,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 법무관 만드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사, 신부, 군승 등 성직자들 성직자 만드는 과정이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제법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랐던 젊은이들이 군대 들어오면 밥을 안 먹어요. 하루 동안. 밥이 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무지하게 맛있는데 처음 온 사람은 맛이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그걸 뭐 군대 갔다 온 아저씨들은 다 아시지, 짬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먹거나 말거나 내버려둬요. 그래 놓고 아침 6시부터 잠잘 때까지 뛰어제끼면요, 그 이튿날은요 아무것도 안 나만 해. 아무것도 안 나만 해. 뭘 안 먹느니 뭐니 그런 게 없어요. 열심히 하면 밥맛도 좋고요, 잠도 잘 옵니다. 어제 제가 이 춘추시대 얘기를 했는데요, 춘추시대가 끝나면은, 춘추는 공자님이 쓰신 역사책 이름이 춘추입니다. 그래서 마침 공자님이 쓰셨던 역사책에 담았던 250년의 역사, 그 역사시대와 주왕조가 이제 중앙의 통제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시대하고 일치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춘추시대가 끝나면 이제 전국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요 춘추가 공자님이 쓰신 이제 역사책 이름이 춘추입니다. 그래서 그때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붙였고, 요게 끝나면 전국시대로 넘어갑니다. 전국시대. 그런데 이 두 시대를 합해서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한 500년 되는 기간인데, 그러니까 주나라가 생겨가지고 약 900년간 지속했는데요, 300년간 그래도 통치가 됐고, 한 5, 600년은 아주 싸움으로 지생 기간이 5, 600년이에요. 그런데요, 한 왕조가 만들어져서 300년 가면 잘 갑니다. 사실 300년 만에 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조선왕조도 임진왜란때 사실은 망해야 됐어요. 망하지 않다가 일본에게 망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300년 이상 간 나라가 거의 하나도 없어요. 물론 5, 600년 간 나라들이 있는데 한 2, 300년은요 싸움으로 지생 기간이고, 겨우 통치가 된 기간은 300년을 넘지 못합니다. 명나라가 그렇게 강성했지만, 당나라 그렇게 강성했지만 300년이 못 넘어요. 200 몇십 년 만에 다 망했어요. 그 왜 그렇게 됐냐면요,
처음에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과거 왕조가 그렇게 혼란하고 반란군이 많고 그렇게 된 이유는요, 과거 경제의 기반이 토지인데 토지제도에 문란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계속되면서 토지 겸병이 일어나면서 가진 자는 산천을 경계로 땅을 갖고 못 가진 자는 송곳골 땅도 얻게 되면 그놈들이 전부 반란군이 돼요. 그래서 때려 엎어요. 그러면 새 왕조가 들어서면 왜 전 왕조가 망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땅을 다시 공평하게 백성들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것 때문에 지배계급이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정치를 잘합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요. 그러다가 한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득권 세력이 생겨요. 생겨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욕심을. 그래가지고 들이다 부를 쌓기 시작하고 힘없는 백성들 걸 뺏기 시작해요. 뺏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 입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뭐 일어나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러나 그럭저럭 한 200년 지탱합니다. 그러다가 한 100년간 싸움하다가 한 100년면 망해버려요. 그래서 300년 이내 다 망해요. 다 망합니다. 조선왕조도 사실은 임진왜란때 망했어야 됐는데 망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긴 전쟁이죠. 임진왜란은. 일본이 결국 물러갔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왜 그때 망하지 않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무지하게 강해서가 아니고 뒤에 옆에 나라들이, 일본, 중국 나라들이 지급할 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정신들이 없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망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지금 저 에도 정부죠. 에도 막부죠. 그게 들어서면서 저그 발등에 불 끄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저쪽에서는 명나라가 쇠퇴하고 청나라가 일어나서 저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그런 판국이 안 망했어요. 사실은 그때 망했으면 일본에게 안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망하고 비실비실 하다가 결국 망한 거죠. 아무튼 뭐 그건 그때 얘기고, 자, 전국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언제부터 전국시대라고 그러는 학자마다 조금 다른데 사실은 BC 453년. 요게 이제 요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진. 요건 주왕실, 무왕의 동생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주왕조의 성 무왕은 희씨입니다. 희씨. 희씨인데요. 요 희씨성을 가진 그런 왕조예요. 그런데 이게 한 30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요 나라의 호족들, 그러니까 명문가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왕이 유명무실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BC 453년에 요 나라를 세 개로 쪼개가지고 호족들이 나눠 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주왕실의 무왕의 동생이 세운 나라인데 그 나라를 지금 멋대로 명문 호족들이 나라를 세 쪽으로 나눠서 저끼리 나눠 가져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주왕실은 이제 있으나 마나예요. 명령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 자기 동생이 세운 나라를 멋대로 나눠 가져버려 그냥. 요게 어떤 나라들이냐면 한나라.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조나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때부터를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제 주왕실의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주왕실의 명령을 들을 놈이 한 놈도 없고 이제 강한 놈이 옆에 나라를 쳐서 뺏으면 그만이다. 요게 이제. 그래서 이쪽에 주왕실이가 있으면 이쪽에 있고 여기가 진나라라고 있었는데 진나라 저 진시황, 여기 서방에 있던 서쪽 변방의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진나라가 이걸 쳐서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먹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강태공이 세웠던 제나라, 요 제나라가 망함으로써 전국시대가 끝나고 BC 221년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진제국을 만들어내는 게 전국시대의 종결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요 위나라에 서문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문표라는 사람이
업현이라고 하는 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무슨 군의 현령, 즉 현감으로 가게 됐어요. 현감으로 갔는데 그 업현이라고 하는 현의 관리들과 호족들과 장로들과 무당들이 백성에 대한 가렴주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가렴주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황하가 있는데 이 황하의 이 물귀신, 그러니까 용왕이 하백이라고 그러는 물귀신이 있는데, 용왕이죠 이제. 황하를 지키는 하백이라고 하는 물귀신이 있는데, 이 용왕한테 매년 예쁜 처녀를 골라가지고 그 용왕한테 시집을 보내야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 현에서 매년 예쁜 처녀를 몇 명 골라가지고 하백에게 시집 보내는 의식이 매년 치러져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한다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가지고 조금 쓰고 나머지는 권력계층이 다 나눠 가져요. 그걸 호족들, 관리들, 무당, 장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눠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쁜 딸을 둔 사람들은 전부 고를 떠나요. 언제 자기 딸을 잡아다가 하백에게 시집 보낸다고 황하강에 던져버릴지 모르니까 전부 도망가. 서문표라는 이 관리가, 이 학자입니다. 그 업현의 현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그런 아주 몰직한 행동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마침 부임을 했는데 하백에게 예쁜 처녀를 시집 보내는 날이다. 그날이에요 마침. 그러니까 현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근엄한 자세를 하고 예복을 차려입고 나도 그럼 참관해야지 하고 갔어요. 가서 이제 무당이 별 희한한 신내림 구설 한번 하고 황하의 용왕에게, 하백에게 처녀를 물귀신 처녀를 시집 보낼 차례가 됐어요. 시집 본다는 게 별거 아니고 처녀를 들어서 황강에 던져버리는 게 이제 그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막 던지려는 찰나에 이 서문표가 잠깐 그 아가씨를 보자 이거야. 서문표 쑥 보니까 하하, 이 아가씨는 안 예뻐서 안 되겠구만. 그 예쁘지가 않아. 적어도 하백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제일 예쁜 처녀를 골라야지. 그렇게 해놓고 무당 대장한테 당신이 황하 용왕한테 가서, 하백한테 가서 요러저러 여러 해서 예쁘지 않기 때문에 내일 제사를 지내겠다고 가서 보고를 하고 오너라. 그래가지고 그 무당 대장을 한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곧 나오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암만 기다려도 안 나와. 하하, 스승이 가니까 안 나온 모양이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들어가지고 물에다 던져버렸어요. 또 이제 근엄한 표정으로 기다리는 거지. 안 나와. 허허, 여자들이 가니까 말이 안 통하는구만. 남자들이 가야 되겠네. 그 장로 3명 당신들이 가서 집단으로 가가지고 그 용왕님께 보고를 잘 드리고 무당들까지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장로들을 몽땅 물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근엄하게 기다리는 거죠. 이놈들이 왜 안 나오나 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이 든 분들이 가서 그렇구만. 젊은 놈들이 가서 좀 데리고 와야 되겠네. 그리고 호족들과 관리들을 물에 집어 던지려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서문표는 그런 방법으로 어편을 다스렸고 완전히 그런 푸닥거리 같은 이상한 짓을 싹 없애버리고 관계 수로를 해서 농민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요, 사마천 사기
골계열전 서문표 스토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서문표가 이렇게 해서 백성을 살기 좋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 박광길 회장님이 어디 가셨나? 바로 서문표 같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난장판 같은 짓을 하는 것을 싹 없앴으니까 이제 군사작전을 해도 돼요. 그렇죠? 군사작전을 해도 돼요. 그래서 작전명령을 이제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령 한번 띄워봐요. 그걸 안 없애고 하면은 무당판이 돼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지. 자, 작전명령은 1,000만 원 고지를 점령하랍니다. 그런데 여기가 석세스 아카데미, 즉 성공 사관학교. 사관학교는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니까 자기 결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장교다, 나는 지휘관이다, 나는 리더다. 다시 말하면 장교, 지휘관, 리더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부하에게 지시하고 목표를 달성한, 즉 폴로우미, 나를 따르라 하고 가는 게 리더예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 폴로우미. 누가 가락해서 가고, 가락해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하자니까 하고, 하지 말자니까 안 하고. 요것은 두 번째예요. 쫄병이, 좀비. 살아있는 시체를 좀비라고 그러거든요. 리빙 데드. 영혼을 뽑아버린, 주술사가 영혼을 뽑아버린 인간, 요것을 좀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두교 저쪽 토속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중국 같으면 강시 퍽퍽퍽 뛰어다니는 강시. 자,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요게 생각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난 핑계를 대지. 이 핑계가 무지무지 많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시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한다면 한다. 나는 게으름병이야. 이 게으름, 나중에 게으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설명을 하려고. 무지무지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이건 몸을 빨리 움직인다고 부지런한 게 아니고 성과가 나는 일을 하는 것이 부지런한 겁니다. 성과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그건 게으른 거예요. 난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면서 살겠다. 그래서 반드시 1,000만 원 고지를 점령해. 이 과거가 있으면 요거 50% 디스카운트 된 겁니다. 이거 이 1,000만 원 고지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작전 명령이 내려갔으면 전투를 해야 되겠죠. 예, 전투 편성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뭐 총사령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부사령관, 군수사령관은 SBT 김치봉 대표가 물건을 대주니까 군수사령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본부 참모가 있어야 되고, 이제 군단장은 우리 로얄마스터 윤영성 대표가 군단장을 맡을 수밖에 없고, 사단장은 로얄마스터 임승택, 김성일, 박정수, 최규정, 박용욱, 임병구, 이덕우, 임점자, 홍영구, 김영수. 이 사단장 맡아야 되고, 여단장은 SM, 스타마스터, 박아미, 김순식, 조상익, 이현자, 임혜자, 준이란 이런 분들이 이제 맡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각급 지휘관은 모두 직별 모든 사업자가 지휘관이 돼야 돼요. 왜? 장교들이니까. 석세스 아카데미가 장교니까. 그 다음에 병력은 모든 고객이 병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세계 전체가 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부분을 설명을 못했습니다. 우선 지피지기를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알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백전불태 이렇게 됩니다. 위험할 태자입니다. 요 위험할 태자 옆에 붙은 요자는 요 죽음과 관계되는 것은 모두 요자가 들어갑니다. 부지피 이지기 일승일부. 상대를 모르고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진다. 승률 50%다. 그러니까 성공할 확률이 50%다. 그 말입니다. 부지피 부지기. 상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전 필태. 싸울 때마다 이태롭다. 그러면 내 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 적이 누구냐? 내 적이 누구냐? 요 내 적이 여기 보면 요 사람들이 전부 적이에요. 나 자신, 스폰서앤드 파트너, 고객. 이거 이상하잖아요. 요게 물리치기가 어려운 게요.
우군인 것 같으면서 적군이에요, 이게. 이게 적이 명확하면은 가서 때려 부수면 되는데 이게 우군인 것 같으면서도 적군이에요. 우리 대중가요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으면 남이 된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게.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적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이게. 나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무지무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유인들, 철학자들, 현자들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성공한다. 이구동성으로 하거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철학자들이 그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이 쉬우면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나 자신이 제일 극복하기 어려워요. 나 자신 뭐가 있어요? 우선 체면이 있죠. 우리는 체면의 문화거든요. 그걸 수치의 문화라고도 하죠. 우리 문화는 수치의 문화 또는 체면의 문화라고도 합니다. 수치의 문화. 수치의 문화. 수치가 가치 기준의 행동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걸 수치의 문화라고 그럽니다. 요걸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절대적 원칙이나 절대적 기준에 따라서 옳으냐 그르냐가 내 행동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행동을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행동의 기준이 되는 문화를 수치의 문화라 그래요. 요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한중일 삼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한국이 가장 강해요. 수치의 문화를 만들어낸 것은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가 콜롬비아 대학 교수였는데 일본의 문화를 분석하면서 국화가 칼이라는 책에서 일본의 문화를 수치의 문화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사실은 더 강한 것이 한국의 문화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절대적 진리 기준에서 옳으냐 그르냐가 내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행동의 기준이 되는 문화를 수치의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여간에 이것 때문에 체면이라는 것이 항상 발목을 잡아요.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존심도 체면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 자존심은 자기가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인데요. 존중하는 마음.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과의 관계에서 그 자존심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 그 자존심이 나면 매우 좋아요. 여성 사업자분들 혹시 집에서 자존심 때문에 근사한 옷 입고 화장하고 그렇게 계세요? 그런 거 없어요.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양푼에다 밥 비벼서 볼때기 터지도록 먹고 그런 게 남이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그 체면과 관계 없으니까 그래요. 자기 자존심이 있다면 집에서도 병아리 모이 먹듯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런 남이 없으니까 그런 자존심이 지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자존심과 체면이 서로 결부되면서 다리를 잡으니까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져요. 요걸 극복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여성분들은요, 관계가 무지무지 복잡해요. 여기 일단 결혼을 하면은 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온데간데 없고 대표적으로 남는 게 아줌마하고 누구 엄마하고 둘이 남죠.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시댁과의 관계, 친정과의 관계, 어디 동창, 계모임, 뭐 교회 누구누구 이 관계가 연나무 대추나무 연거리도 해가지고 날마다 이것을 못할 핑계거리가 있어요. 오늘 시댁의 시삼촌 조카의 생일 100일인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가봐야 되는데 내가 이 종손이니까 반드시 가봐야 되는데 내가 장남이니까 가봐야 되는 이런 게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아주 그럴듯한 핑계가 존재해요. 여기 못 나올 핑계가 존재한다고. 사업을 못할 핑계가 존재를 해요. 이게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 나 자신이에요. 이걸 물리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우군이면서 적군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군이면서 적군이에요. 요걸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당신이 뭐라고 하건 옳다고 생각한다. 요 신념이 있어야지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싶다. 혜택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행동,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장교다. 난 주체적으로 내 의사결정을 한다. 누가 그런다고 해서 그렇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 그게 아니다. 요걸 극복하지 못하면 물리치할 GP인데 요 GP하고 지기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는 스폰서와 파트너. 이건 특정 스폰서와 특정 파트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구조에서 나 자신은 스폰서이면서 동시에 파트너거든요. 여기 있다면은 여기 또 있고 나는 여기에 스폰서이고 여기에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적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자기 파트너를 자기 사조직의 부하인 양 자기 패러다임대로 다루려고 하는 사람. 그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자기가 낀 안경을 벗어주고 이건 무지무지하게 잘 보이니까 이거 끼고 다녀. 그거 똑같아요. 패러다임은 안경이거든요. 어떤 현상이 아니고 현상을 보는 눈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이해하는 사고의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현상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어제 우리 박광길 회장님이 말했듯이 앞에 보이는 불빛이 어선의 불빛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군함이니까 네가 비켜라고 할 수 있지만 저놈이 등대의 불빛이라고 이 사고 구조를 바꾸면 내가 움직여야 돼요. 등대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그렇듯이 안경이고 사고의 틀인데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을 파트너에게 벗어주고 이거 끼워. 내가 써보니까 무지무지 좋거든. 안 보이는데요? 안경은 괜찮은데 네 눈이 엉망이라 그래. 눈을 바꿔! 그러면 그게 되는 얘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독단적인 자기의 패러다임대로 일렬종대로 세우려고 하는 스폰서는 우군이 아니라 적이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본부에 있어 보면요. 내 저놈 보기 싫어서 내 그만두겠다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내가 안 했으면 했지 저 쌍판떼기 보기 싫어서 하기 싫다고. 그건 뭐예요? 우군이에요? 적이에요? 적이에요. 적이라고 이게 스폰서가 적이에요. 적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결코 쌍판떼기 볼만한 사람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장교고 리더고 지휘관이면 자기가 열심히 뛰어서 뭐 하려고 않고 스폰서가 뭐 안 도와주나 하고 요것만 받아먹고 아주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빨아먹는 그런 아주 회개망측한 파트너도 있어요. 이게 당신이 나를 리크루팅 했으니까 뭐게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뭐 있다고 소리하는 이건 아주 왼수 덩어리야. 그렇죠? 아주 짐덩어리. 파트너가 아니라 파트너는 그 말 자체로 동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동료예요. 나를 도와주는 동료 우군이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걸 그냥 저놈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파트너가 있어요. 그러나 그 때려주기도 못하고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이건 특정 파트너, 특정 스폰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조직에서 모든 회원은 파트너인 동시에 스폰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전투편성에서 본 바와 같이 또는 작전명령에 본 바와 같이 자기가 석세스 아카데미, 다시 말하는 성공사관학교를 졸업한 성공사관학교의 생도인 장교 후보생이고 장교로고 리더고 이렇게 감안한다면 어디에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것은 서로 상호 협력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할 노릇을 다 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스폰서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보도 않고 이거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이게 완전 거머리 아니야 이거. 그렇게 안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군인 동시에 우군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적군이야. 아이고 저놈만 없으면 좋겠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걸 물리쳐야 돼. 다시 말하면 스스로 할 일을 다 하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 형제들이나 또는 같은 센터에 있는 사업자들이나 스폰서나 파트너에게 서로 문의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시너지는 1 플러스 1이 2보다 커지는 걸 시너지라 그러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시너지가 뭔지 어디서 말라먹다 나온 건지 시너지는요, 어르신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두 남녀가 만나서 애를 낳는 게 시너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 플러스 하나가 3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2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시너지 효과가 큰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시너지는요, 결코 다른 사람과 만나야 시너지가 나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만나야. 같은 남자가 만나서 애를 낳았다? 에이, 그건 말이 안 돼요. 같은 여자가 만나서 애를 낳았다? 그건 총을 다른 데서 맞고 온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건. 반드시 다른 생각,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였을 때,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였을 때 그 경험과 지식을 서로 나누면, 그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면 3도 되고 5도 되고 이런 시너지가 나오는 거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면 시너지가 나오질 않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오질 않아요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호적법에 동성동본 금원이 있었죠. 지금은 완화돼서 8촌인의 금원. 그렇게 된 게 어떤 거예요? 같은 혈족끼리 결혼하면 거기서 열성이 나오지 우성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자연 법칙이에요. 유전학이고. 그렇죠? 그렇듯이 스폰서라는 사람이 자기 안경 벗어주고 이마에 다 끼워. 이거 내가 끼워보니까 무지무지 좋거든. 그렇게 하면 그 시너지가 안 나와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상호 인터랙션이라고 그러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상호작용은 어떤 때 가능하냐? 상호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성별이 다를 때 상대방은 자기가 모르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 나는 상대방이 모르는 걸 가지고 있고. 상호 교환하면 더 커져요 지식이. 방법이 나온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돼요. 자기 것을 다 하고 모르는 것을 스폰서에게 묻고 파트너가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 지가 해봐야지. 그래서 얼른 보면 스폰서와 파트너가 우군 같은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돼버려 이게. 그래서 스폰서 꼴보기 싫어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도 또 꼴보기 싫은 사람이 밑에 사람이 보면은 왜? 자기 일을 안 하고 스폰서한테 기대니까 스폰서 원망만 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고객인데 이 고객이 우리 우군 같은데 사람 화나게 만들죠. 당신이나 해. 뭐 그런다든지. 아이고 오죽 할 일 없으면 그따구 짓거리 하고 있냐.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럼 어때요? 화가 자존심이 있는 대로 상하게 만들죠 이게. 예. 우군 같은데 아주 열불나게 만드는 게 고객이에요 이게 사실은. 요걸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서 화를 낸다거나 그만두면 고객에게 지는 겁니다. 그렇죠? 적에게 지는 거예요. 적에게 지는 거라고. 저는 텔레비전에 미즈노 순페이라고 하는 그 일본인 남자 텔레비전에 자꾸 나왔었어요. 대담 프로에. 미즈노 순페이 전남대학의 일본어 교수. 전남대학의 한국문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러 왔다가 거기 일본어 교수를 하는 미즈노 순페이가 나와서 말을 아주 전라도 사투리에다가 또 일본 이 패러다임에다가 하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톡쇼를 진행하는데 KBS인가 뭐 MBC인가 기억이 안 나요. 거기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PD들이
같은 콩나물 가게인데 콩나물 파는 이 콩나물 가게가 있어요. 콩나물 파는 아줌마가 이제 진짜 아줌마더라고. 아줌마가 있는데 똑같은 대학생, 연령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하게 생긴 대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이렇게 구해가지고 콩나물 2,000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콩나물 2,000원어치를 사는데 이 대학생한테는 미션을 어떻게 줬냐 하면은 가자마자 트집부터 잡아라. 가자마자 아줌마 이 콩나물 농약 안 뿌렸어요? 이 콩나물이 좀 싱싱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거 먹어도 돼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비를 하는 거예요. 왜 가게가 좀 허접하네요?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콩나물 2,000원어치를 꼭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안 줘요. 이만큼. 이 대학생한테는 최대로 친절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아줌마 손을 덥석 잡고 아이고 아줌마 우리 엄마 손하고 똑같네요. 그러면서 고생 무지무지 하셨네요. 손을 보니까 뭐 그러면서 이야 콩나물 참 맛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2,000원어치 주세요. 이만큼을 한 보따리를 줘요 콩나물.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불친절 친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2,000원어치인데 콩나물 쬐끔 주고 여기는 2,000원어치인데 콩나물 한 보따리를 줘. 그러니까 한국 패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보고 아나운서가 이제부터는 콩나물을 사러 갈 때 아줌마가 보이는 100m 전방에서 포복을 하고 기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콩나물 통째 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미즈노 순페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역시 일본 패러다임이에요.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콩나물 주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 고객은 상점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상점은 고객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점 주인은 어떤 고객이든지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톡 하는 거예요. 야, 역시 일본적 사고방식, 일본적 패러다임. 그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상점이 고객을 선택합니까? 고객이 상점을 선택한다. 그러니 그 상점을 선택한 고객 중에는 별의별로 다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상점은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나도 그 패널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 아이고 앞으로 콩나물 사러 갈 때는 미소를 띠고 가야 되겠구나. 근데 순빼이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저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이 우군이 되게 하려면 핏대나게 하는 고객을 웃음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고객을 이기는 거예요. 이 고객이란 적을 물리쳐서 우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 스폰서 앤 파트너 그리고 고객은 우군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적군이 될 수 있고 적군이지만은 점 하나 띄워버리면 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남과 님 누가 그 가사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요걸 이게 그래서 지피지기라는 게 지피지기 나를 알고 상대를 안다는 게 곧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요걸 알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승병선승 그 자막 좀 올려주세요. 이것도 역시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다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상대를 알고 나만 알면 이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서구에 영어로 가장 많이 번역되는 책 중에 하나가 손자병법입니다. 누가 보느냐? 미국이나 서구의 기업인들이 봅니다. 왜? 기업은 전쟁이니까. 기업인들이 봐요. 가장 많이 읽히고 미국의 저명한 CEO들이 손자병법에서 영감을 얻는 게 많아요. 자, 보세요. 승병, 여기서 병은요,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병은 병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군대, 전쟁, 병기 등등을 이야기하는 여기서는 군대예요.
승병, 이기는 군대는 선승, 먼저 이겨놓고 이후 구전, 그 후에 전쟁을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이겨놓고 전쟁을 시작한다. 지는 군대는 패병, 지는 군대입니다. 지는 군대는 선전, 먼저 지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먼저 싸워놓고 이기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싸워놓고 이기기를 바란다. 자,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해도 이길 뚱말뚱한데, 성공할 뚱말뚱한데,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싸움을 시작한다. 그럼 10중 8구차예요. 먼저 이긴다는 게 뭐겠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애터미 사업, 즉 애터미 사업이 됐건 세탁소가 됐건 빵집이 됐건 간에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객관적 조건, 과학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갖추어지지 않으면요 10중 8구 망해요. 망한다고요. 이게 먼저 이겨놓고 해야 돼요. 아, 이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영 시스템, 제품의 품질과 가격 시스템, 보상 시스템, 이벤트 시스템, 교육 시스템,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되느냐 하는 걸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치밀한 계획. 치밀한 계획 없이 작전에 성공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방영일 회장님 MBO를 말씀드렸죠? Management by Objectives. 피터 드라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20세기 가장 직관력이 뛰어난 그런 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냥 뭐 만드는 거예요. 먼저 목표를 정해야 돼. 목표를 정해놓고 이걸 뒤로 계획을 세우는 걸 후보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계획을 세워서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럼 나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해보고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건 달성이 안 돼요. MBO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장 잘 하셨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제일 잘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에 성공하셔서 경제개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당시까지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성장했어요. 1%, 2%, 뭐 어떤 때는 마이너스 왔다 갔다. 박 대통령이 경제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경제개발 제1차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뭘 경제개발을 어떻게 하냐 말이야. 기술도 없어. 자원도 없어. 달러도 없어. 뭐 그렇다고 무슨 노동자의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야. 전부 그 당시 우리 농업이 한 60%, 70% 됐거든요. 거의 대부분 농민이고. 그럼 어떻게 경제개발을 세우냔 말이야.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나? 그러니까 글쎄요, 한 1% 성장하면 잘한 거고 그냥 먹고 살면 그만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걸 목표를 5%를 해놓고 그럼 우리가 뒤로 후보 뒷걸음 쳐가지고 그럼 5%를 달성하려면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찾아내라 이게. 목표를 5%를 해놓고 그러면 길을 어떻게 뚫어야 되고 외자를 어떻게 가져오고 공장을 뭘 짓고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얼마를 해야 이게 되고 이거 5% 성장하는 그 계산은 금방 됩니다. 투자 몇 %면 성장 5% 한다 이렇게 탁 나와요. 자본 계수만 알면은. 그런데 그러려면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하나를 찍어서는 안 되고 달러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계가 없으니 일본에서 기계를 가져야 되고 독일의 기계, 미국의 기계를 가져야 되고 거기서 원료를 사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외자 도입을 얼마를 해야 되고 공장을 뭘 지어야 되고 뭐가 애로사항이지 뭘 타게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후보 계획이에요. 이게 MBO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이니까 5%가 성장한 게 아니라 7%가 성장해버렸어. 자신감을 된다. 이걸 만약에 아이고 내 사정이 지금 우리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 했으면 1%도 성장하기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먼저 목표를 정해놓고 고지를 점령해놓고 정해놓고, 다시 말하면 점령할 도시를 정해놓고 적을 점령하려면 우리 무기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병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항공력, 함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탱크, 포, 이게 어떻게 되냐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후방에서 준비해가지고 점령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휘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평양을 점령하라 이런 작전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반드시 기간이 있어요. 엠비어는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달성 가능해야 되고, 그것이 명확하게 숫자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한이 주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이걸 달성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엠비어가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일 천만원 작전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1000만원이다. 1000일까지다. 숫자로 명확하고, 그걸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도 명확하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승병이 되려면은,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려면은 먼저 이겨놓고 시작해야 돼요. 이겨놓고 시작해. 그래서 목표를 정해가지고 내가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결정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센터, 모든 사업자가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센터에서는, 우리 팀에서는 하루에 몇 포인트 이상 걷기 전에는, 몇 명 이상 리크루트 하기 전에는 퇴근 자체를 않는다. 이런 게 하나의 목표가 행동 지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행동 지침이. 그리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우리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이디어이고, 이제 행동 계획이라면 작전 개시야. 작전 개시. 다른 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벤치마킹은 되지만은 전부 상황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체적으로 그 팀에서 결정해야 돼요. 카피하면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카피하다가는 베니스 상인이 고추 장사가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남 그걸 그대로 베끼면. 역사 시간에 공부를 안 한 영구가 답안지를 쓰다 보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조각했는가 아무래도 모르겠어. 앞에 판장 것을 보니까 로댕 그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눈이 나빠서 이놈을 영구는 오댕 그렇게 적었단 말이지. 오댕. 역시 졸다가 공부를 하는 맹구가 옆에서 보니까 오댕이라고 적어놨거든. 똑같이 적으면 선생님이 컨닝했다고 그럴 거고 머리를 굴리는 거죠. 답을 텐뿌라 그렇게 이제 탁 회심의 미소를 띄는 거죠. 그게 카피예요. 카피. 벤치마킹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카피를 하면 안 돼. 머리를 굴리면 그런 식으로 굴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 주체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해. 먼저 이겨놓고, 자, 객관적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 주체적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혼자 하지 말고, 요 아까 적이 될 수 있는 요 부분을 전부 우군으로 만들어서 해야 돼요. 우군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적이, 즉 남이 님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 임도 되고 남도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패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 여기서 박 대통령이 5%를 달성하라 하고 작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그 당시 젊은 경제학들이 있습니다. 송정법이니 뭐 이런 경제학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웠어요. 젊은 경제학자들이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그 성장 못한다 이거야. 박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헌병대를 동원해가지고 체포해 왔어요. 자식들 오라면 원한 거지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한 겁니다. 5% 성장하겠다고 했는데 7%가 달성돼요. 그 뒤부터는 10%씩 막 성장해버려요. 왜? 뭐가 붙었어요? 파워가 추진력이 붙은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리더의 자신감이었어요. 되는구나. 그러니까 1,000만 원 고지를 점령하라 했을 때 죽으라고 하다 보면 2,000만 원이 되고 2,500만 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최저 목표니까 박 대통령이 최저 목표 5%딱 정해라고. 그런데 실제 성장은 첫 해 7%를 성장해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더 높이 잡아라. 10% 성장해버려. 그렇게 안 했으면요. 아이고 우리 형편에 무슨 경제개발입니까?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정중 회장님 조선공장 지어놓고 배 수주받으러 갔어요. 완전히 황무지 사진하고 거북선 사진하고 들고 가셨죠. 그 밀어붙여가지고 된 거예요.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다는 게 뭐냐? 준비를 한다는 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공부한다 그러면 아이고 또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내가 참 그놈의 수학 공부, 영어 공부, 국어 공부 제일 하기 싫은 게 국어 공부. 무슨 시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 시를 쓴 사람도 몰라.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저번에 김춘수 시인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김춘수 시인 아시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시를 가장 좋아하냐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제일 좋아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김춘수 시인이 텔레비전에 지금 돌아가셨죠? 나와서 그래서 대학 입시에 꽃이라는 시가 제일 많이 나와요. 뭐 주지주의 시라나 뭐 언어 파괴 시라나 뭐 그따구 소리 하는데 그래서 이 김춘수 시인에게 대학 입시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 시를 쓴 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40점이 나왔어. 40점. 100점에 40점. 이게 뭔 말이냐 이거야 이게. 이게 뭔 나도 모르겠다 이게 지금 뭔 말인지. 국어 시간에 국어를 그따구로 가르쳐 놓으니까 전부 하기 싫어요. 시나 문학은 그걸 읽고 느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걸 느끼는 방법이 다르니까 요건 주지주의 시고 언어 파괴 시고 있다고 소리 하면은 그 김춘수 시인 작가 자신이 그래 나는 언어 파괴를 한 적이 없다 이거야 지금. 그런데 자꾸 저 평론가들은 언어 파괴했다고 난리 법석을 띄고 그렇게 안 쓰면 틀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는 무조건 외우고 좋으면 되는 거지.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띄니까 전부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도 가게 가서 10,000원 내고 3,000원짜리 담배 사오면 7,000원 내주고 이게 수학인데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를 저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그 질문했다고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계속 이 양반이 삼각함수를 푸는데 저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푼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뭐 코사인 몇 도에다가 거기다가 또 코사인만 붙어있는 게 앞에 로그 코사인 얼마에다가 막 붙어있으니까 우리 수학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한장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자식이 말이야 문제는 풀라는 문제는 안 풀고 뚱땅 같은 소리를 한다고 기아만 실컷 받았는데 그거 나중에 사관학교 가서 보니까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관학교 교수한테 물으니까 이 자식아 그것도 모르냐 이게. 나중에 제가 포병인데 포병 가서는 그걸 모르면 포가 나가질 않아요. 코사인 몇 도 이걸 모르면 안 나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몇 도로 쏘느냐에 따라서 사거리가 다르잖아요. 이게 전부 삼각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여간에 공부 그러니까 아이고 내 죽었구나. 공부하기 싫어서 장사하려고 왔는데 또 공부냐. 그게 아니라니까. 공부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Intellectual discipline, mind discipline, physical discipline. 머리 공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내 사고의 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패러다임이에요. 그게 어려워요? 그게 무슨 코사인보다 어렵습니까? 내 사고의 틀.
세상을 보는 눈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게 머릿 공부제 제일 중요해요.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패러다임을 어떻게 갖느냐는 거예요. 지금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서 지식정보사회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이 머릿속이 농경사회나 산업화사회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건 자기밖에 못해요. 이건 자기밖에 못해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예를 들었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도대체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딴 딸아는 거의 맞아 죽었어요. 저 자식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했거든. 우리 동기생 중에 고등학교 동기들 중에 그런 애들 많아요. 막 시 쓴다고 시만 쓰는 녀석이 있고 글 쓴다고 하는 녀석이 있고 어떤 놈은 저 기타 치는 놈이 있고 그래요. 어떤 놈은 또 바둑만 계속 두는 놈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애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훌륭하게 됐어요. 그 분야에. 사실은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지식정보 사회고 승자 독식 시대다. Winner takes all. 승자가 다 가져가는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승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알아야 되고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지식을 쌓아야 돼. 패러다임이 엉망인데 지식을 쌓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으면 구명정을 타고 탈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지.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홀에 의자 정도 나고 있다. 의자가 왜 저렇게 돼 있어? 하고 의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의자 정도 해서 뭐 할 거냐 말이야 그거.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 사고의 틀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라는 게 뭐겠어요? 도대체 유통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뭐 급하지는 않지만 해야 돼요. 이 세계 경제 흐름, 국내 경제 흐름, 경제 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고객을 리크루팅하고 하는데 설명은 어떤 방법을 하는 게 좋고 인간의 소비 심리는 뭐가 어떤 것이고 제품 그다음에 여기까지 건강과 관계되니까 건강은 어떤 것이고 등등에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다고 해서 안 한다고 망하는 건 아니지만은 크게 성공할 수도 없어요. 큰 사업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려면은 먼저 개선해야 되는 게 이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떤 철학자가 그 철학자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한 말을 진짜 맞다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그거 맞다. 의사 선생님을 무식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럼 보고 자동차 정비해보라 그랬어요. 정비공한테 날마다 아마 기합 받을 거예요. 나이 그 정도 먹은 놈이 그거 하나 못하냐고. 왜? 그 양반은 의학은 잘 알지만은 자동차 정비는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유식하고 누가 무식하냐 그런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알아야 할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식의 양을 가지고 알고 있는 지식의 양을 가지고 무식하다 유식하다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경제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만은 달걀 후라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을 전혀 몰라요. 바늘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더 몰라요. 더 모른다고. 그러니까 무식한 거야. 그쪽에서는 무식한 거라고. 그러면 누가 유식하고 누가 무식하냐. 그것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 가지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장 잘 정의한 게 어디에 있냐면 논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톨스토이가 그 논어를 읽어보고 지식의 정의로서는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톨스토이가 읽어봐서 톨스토이가 논어를 읽어보고 어떻게 지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공자님 제자 중에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공자님보다 9살 연하인데 공자의 일생은 이 자로와 함께 같이 갑니다. 자로는 공자님의 제자이면서 친구예요. 자로가 없는 공자의 일생은 의미가 없어요. 삶 그 자체예요. 제자이면서 친구예요. 왜냐하면 공자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사람을 가르칠 때 누구 오라고 안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배웠어요. 자로는 그 당시에 소위 협객이었습니다. 협객은 지금 우리 같으면 임꺽정이에요. 임꺽정. 협객이었어요. 칼 차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고 도둑질하다가 부잣것 뺏어다가 이렇게 주고 하는 협객이었어요. 이 자로라는 사람이 공자가 뭘 가르친다고 하니까 이 자식이 뭘 가르치는지 가서 때려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공자의 인품에 감화돼 가지고 거기서 스스로 제자가 됩니다. 이 자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황무식한 놈이에요. 그 당시에 불황무식하다는 것은 문자를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자가 생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를 안다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문자를 만들고 한자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 불황무식한 놈한테 공자님이 학문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간땡이가 붓기 시작하죠. 하하, 내가 뭔가 알거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거 안 되겠죠. 자기 몸의 분신이에요. 왜냐하면 공자의 일생은 이 불황무식한 놈을,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을 선비는 우리 개념의 조선왕조의 선비가 아니고 문무를 겸비한 사람을 사라고 하는데 이걸로 만드는 것이 공자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서인을 사로 만드는 과정이 공자의 일생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자로라는 사람이 자로. 그런데 자로의 어릴 적 이름이 유입니다. 유. 그런데 스승이 원래 이 어릴 적 이름이 있고 우리 동양에서는 20세가 되면은 자라는 게 생기죠. 자라는 게 생겨요. 자가 자로이고 또는 계로, 그리고 이름이 유입니다. 공자가 유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 유야. 자, 자기 제자 9살 어린 제자를 어릴 적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떻다는 걸 나타냅니까? 무지무지 친밀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애기 때 이름을 유야 불렀어요. 회녀 지지호. 여자는 계집 여자인데 한자에서는 고전에서는 종이도 없고 먹도 없고 붓도 없고 세 기술을 써야 되니까 발음이 같으면 같은 뜻으로 씁니다. 너 여자입니다. 여기서는 너여. 너에게 지지호.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그렇게 한 거예요. 저 회자는 가르치려 했자입니다. 가르치려 했자. 너에게 내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즉 지식인이라는 게 뭔지 가르쳐주마. 그 말이에요. 지금 가르쳐주마. 지지 위 지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그 말이에요. 아는 것 안다고 하고 위는 뭐뭐 하나. 부지 위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왜 공자님이 저런 말을 했겠어요? 자식 글자 몇 개 알아가지고 아는 척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어가 쉽고 좋다는 게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후계자 이건희 회장님한테 평생을 두고 읽으라고 준 책이 논어입니다. 논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훌륭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학자도 계시고 박사님도 계시고 교수도 계시고 제가 압니다. 고급 공무원도 계시고 고급 장교도 계시고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정상 여기 오신 분도 계시고 공직에 있던 분, 교사로 있었던 분. 저도 선생님을 오래 해보니까 선생님의 아주 나쁜 버릇이 사람만 보면 가르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말이 많아, 말이.
아주 못된 버릇이 이제 그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 분들, 또 성직자를 오래 하신 분들, 성직자의 아주 못된 버릇도 사람만 보면 설교를 하려고 그래. 그런 걸,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무지무지한 전문가들이세요. 그렇죠? 그걸 인정을 해준단 말이야. 해주는데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지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아는 것이니라. 톨스토이가 보고 감격을 한 거예요. 톨스토이 인생론에가 들어있어 이 말이.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 인생론에 어떻게 지식을 이렇게 잘 정의했느냐. 지식인을 이렇게 정의했느냐. 따라서 유식과 무식은 어떻게 구분하느냐면요. 유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유식하다고 그래요.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유식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유식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 임마.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뭔데?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게 뭔지를 모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리 공부는 우선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안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 게 뭔지. 내가 아무리 의사 선생님을 했지만은 유통에 대해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무식한 거예요, 유통에 대해서. 그럼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아무리 자기 스폰서가 자기 아들 같은 사람이라도 배워야 된다 이거야. 그 자세가 없으면 되지를 않아요. 이번에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우리 유치했죠. 참 기가 막힌 두 아가씨가 있었죠. 하나는 아줌마지만은 나승현 대변인. 나승현 대변인이 귀국해가지고 기자들이 여러 기자회견을 했더라고. 뭐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니라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거기에 가장 인상적인 대답이 있어요. 기자가 나승현 대변인이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드물고 부러울 것도 없고 재산도 많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특징적인 것이 없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이건희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대한체육회 그 누굽니까 박용성 회장, 김진선 특임대사, 그다음에 저 누굽니까 저 태권도 그 선수 IOC 위원, 동아대 교수, 토비 도슨, 김연아 작년에 돈 많이 벌었대. 115억 벌었대. 도대체가 성공할 만큼 하고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당신 평생에 그런 사람들만 그렇게 왕창 모아놓고 상대해 본 적이 없을 텐데 혹시 뭐 특이한 점은 없더냐? 그랬더니 나승현 대변인이 두 가지를 얘기해. 대단히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양반들은 잠은 언제 자는지 왜 그렇게 부지런한지 모르겠다 이거야. 무지무지하게 부지런하다. 그런데 그분들뿐만 아니고 IOC 의원 전체가 그렇게 부지런하다. IOC 의원은 월급 주는 게 아니죠. 전부 자기 자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업도 한두 개가 아니고 전부 기업의 그룹 회장 전부 그런 분들이. 그런데 무지무지하게 부지런하다. 두 번째는 무지무지하게 겸손하다. 다시 말하면 그 양반들이 대통령이고 그룹 회장이고 그러시지만 영어는 나승현 씨가 더 잘해요. 그렇죠? 그래 나승현 씨가 훈련을 시키대. 대통령님, 그 R 발음하고 L 발음이 왜 그 모양입니까?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나 박용성 회장님이나 조양호 회장님이 와서 내가 혹시 뭐 고쳐야 될 거 없냐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알았다고. 죽으라고 또 연습한대요 또. 그래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팀이 대통령부터 팀이 100번을 연습했답니다. 100번. 100번 이상 했다고 돼 있어요. 나승현 대변인.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대통령이 R 발음과 L 발음을 구분을 못 해가지고 100번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하라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진, 응? 칼 회장님이 뭐 답답하다고 그걸 100번을 연습하고 앉았겠어요. 나성현 대변인 옆에서 어게인, 다시. 그러면 다시 하고. 그래서 그렇게 화려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었다. 우리 조양호 회장님 프레젠테이션 연설을 하는데 방송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 보셨죠? 중간에 이 방송한 놈이 졸다가 올림픽 참가를 내보내버린 거예요. 여기가. 깜짝 놀란 거지 그냥. 연설을 한참 하는데. 그런데 조양호 회장님은 한번 보세요. 눈 하나 깜빡가지고 그대로 연설을 영어로 전부 다. 아마 그 노인들 영어 외우느라고 고생 무지무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전부 영어로. 아주 불쌍해. 조금은 불쌍해. 예? 박용성 회장 발음도 안 되는 걸 그냥 끝까지 그냥 영어로 하죠. 그냥. 예? 그런데 끝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걸 또 물었더라고. 그걸 어떻게 그걸 끝까지 당황 않고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100번 이상 연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근데 IOC 위원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 저놈들이 백뮤직을 넣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했대요. 마침 올림픽 참가가 탁 나오면서 연설을 계속하니까. 저놈들이 백뮤직을 넣는구나. 그걸 당황해가지고 야 임마 마이크 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예요.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게 머리 공부예요. 가장 중요한 거. 마음 공부는 결의를 다지는 결의.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 반드시 성공하고. 그 결의가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러죠. 셀프 풀필링 프로피시라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거거든요. 그 피그말리언 효과이고 자기 충족적 애언이에요. 로버트 머튼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가 만드는 이론인데 그 뒤로 사회학자들 그다음에 무슨 사회심리학자들이 모두 교육학자들까지 다 과연 그게 맞는지 실험을 했는데 어느 하나 맞지 않은 게 없어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제일 중요한 게 몸 공부예요. 몸 공부. 암만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을 해도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몸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천에 옮겨야 돼요.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옆에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은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먼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내가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나는 장교이고 리더이고 그리고 지휘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당신이 뭐라고 하건 옳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더 알아봐라. 당신이 나보다 더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마음 공부예요. 그리고 몸으로 실제로 뛰어야 됩니다. 뛰지 않으면 안 돼요. 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공부를 철저히 해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철저히 하면은 아마 3년 이내에 초과 달성하리라고 봅니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